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그런 얘기들 많잖아요. 원한을 사서 그 집안이 망했다거나 하는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 들으면 원한 살짓 하지 말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착하게 살아야겠다 싶은데, 이번 사연은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어느 일본인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 집안인 외가는 산속 작은 마을인데, 외할머니는 갈 때마다 가까운 산길 도로를 두고 그쪽 산으로는 가지 말라면서 더 먼 좁은 도로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자신 집안 사람은 절대 그 산으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거길 지나가서도 안 된다면서요. 실제로도 외할머니 집안 사람 중 그 멀리는 외고조부가, 그리고 가까이는 작은 외삼촌이 그 산에 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고요.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그런 실종이 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하고 예민한 외할머니셨고요. 그런데도 그 집안 남자들이 거길 떠날 수 없는 게, 여자들은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이 그 집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면 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척들 중에도 다른 곳으로 떠나서 살다가 실제 객사를 한 사람도 있었고, 그날도 그렇게 타지에서 살다가 객사를 한 친척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고요. 그때 아버지랑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친척 장례식장에 갔다가 외가에 들려서 외할머니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저녁까지 먹으니까 이미 밤이 됐더라고요. 아버지는 다음날 출근하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가야겠다고 일어났고, 외할머니는 그런 저희 뒤를 따라서 집 밖까지 나오셔서는 또 강조를 하셨어요. 절대 그 산으로는 지나가지 말라고요. 아버진 그런 외할머니께 알았다고 이제 안심하시라고 절대 그쪽으로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어머니도 아버지는 절대 그쪽으로 다니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아무래도 그때 외할머니는 그 친척이 죽은 뒤라 예민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 산은 마을 입구를 나가면서 작은 휴게소를 지난 뒤에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있었는데, 그냥 볼 땐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그 갈림길에서 다른 길로 갈 때면 돌아가야 하는 게 좀 불만이셨던 것도 있어서 그 어머니께 농담식으로 누구에게 무슨 원한을 사서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어머니 집안만 그러는 거냐는 말씀도 하셨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천상 여자에 아버지께 복종적인 분이라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조용히 웃기만 할 뿐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날도 갈림길 전에 휴게소를 지나서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졸린지 하품을 크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옆자리에 앉은 어머니도 장례를 도와서 이제 피곤하신지 옆에서 자고 있었고요. 전 뒤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창밖을 보면서 그 지나치는 가로등 개수를 세면서 제가 좋아하는 만화 영화 주제곡을 흥얼거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 없이 멍하니 있었는데, 그런데 좀 이상한 광경이, 전엔 보지 못한 광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분명 평소대로라면 그 가깝게 붙어있는 전통 가옥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그 뒤로 넓은 도로와 더 밝고 큰 가로등이 나와야 하는데 집들도 안 나오고 좀 전까지 있던 옛날 가로등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좀 불안해서 운전하는 아버지한테 집에 몇 시쯤 도착하냐고 물었는데,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듣지 못한 건가 하고는 이제 다시 물어봤죠. 집에 몇 시쯤 도착해 하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또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정확히는 룸밀러에 비친 아버지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실제로는 아버지였는데 그 표정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가면 같은 표정? 그 표정이 없는 표정, 그런 얼굴이었는데, 이따금씩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에 그런 아버지 얼굴이 더 이상하게 보였고요. 전 그때 공포 영화를 볼 때보다 더 지독한 그런 공포를 느꼈었는데, 그때 룸미러에 비친 아버지의 눈동자가 슬쩍 움직이더니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마치 누군가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아버지 가면을 쓰고 저를 보는 느낌? 얼굴은 물론 눈빛에도 전혀 생기가 없는 듯 했고요. 전 그래서 아버지한테 왜 그러냐고 아빠 맞지 하면서 그 아버지 어깨를 두드렸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고 그렇게 운전을 하면서도 룸미러로 저를 생기가 없는 듯한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고, 그때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옆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가 이제 눈을 뜨셨는데, 그렇게 일어난 어머니는 이제 무슨 일이냐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차 밖을 이리저리 보더니만 놀란 모습으로 잠에서 확 깨서는 여기가 어디냐고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말을 듣더니 더 속력을 내서 그 구불구불하고 그 좁은 길을 더 빠르게 달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버지는 늘 운전은 안전이 우선이라면서 과속을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 신호를 위반한 적도 없었는데 그땐 달랐어요. 그 좁고 울퉁불퉁한 길을 굉장한 속도로 달렸는데 그때 스쳐 지나가는 간판을 보더니 어머니가 뭔가를 이렇게 알아챈 듯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니 말은 이리로 가면 산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차를 돌리라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 말을 듣는지 마는지 계속 속도를 올리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머니는 또 그런 아버지 멱살까지 잡고 소리를 지르고 그래도 아버지는 여전히 그 생기가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 달리고 있고 전 그때 겁에 질려서 울고 제가 우는 그런 모습을 보신 어머니는 또 무슨 큰 결심을 했는지 사토시 안전벨트 꽉 매. 그리고 엄마 등받이 꽉 잡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 어머니 말에 안전벨트 바로 확인하고 그 등받이를 꽉 잡았는데 그때 어머니가 크게 심호흡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끼기익 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격하게 흔들리면서 정신없이 빠르게 돌기 시작했어요. 차가. 그렇게 크게 돌던 차는 도로 옆에 나무에 이제 몇 번 부딪히는가 싶더니 멈췄고 그때 차는 반대편 차선 쪽으로 돌아서 길 옆으로 난 그 도랑 같은 곳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무표정하게 계속 엑셀을 밟고 있었는데 그래서 차는 계속 웅웅거리고 막 끽끽거리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또 지체 없이 아버지 팔을 이제 핸들에서 잡아 떼어내려고 했는데 핸들을 잡은 아버지 팔은 꿈쩍도 하지 않고 그러다 아주 큰 소리로 철썩 하는 그런 소리가 나는 동시에 아버지 안경이 날아갔고요. 나중에 어머니 말씀이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아버지 뺨을 후려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버지한테 순종적이고 여자 같은 어머니셨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의 그 파워풀한 뺨 싸다구가 효과가 있었는지 아버지는 정신을 잃고 고개를 떨궜고 엑셀을 밟은 발에서도 힘이 빠져서 차에서는 더 이상 그 웅웅거리거나 끽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더라고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옆으로 밀더니 엑셀에서 이제 발이 아예 떨어지게 하고 바로 차 키를 빼내서 차를 정지시켰고요. 그리고 몸을 돌려서 제 쪽으로 팔을 뻗더니 저를 안고 푹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도 같이 크게 엉 소리를 내면서 울었고요. 그렇게 엄마랑 전 울고 아버지는 조금 지나서 그 숙였던 얼굴을 천천히 들더니 엄마랑 저랑 그리고 차 상태를 보시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또 불안한 듯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보더니 이제 어머니는 그 울음이 통곡 수준으로 바뀌면서 아버지에게 매달려 안겼고요. 아버지는 정말 어떤 상황인지 아무것도 모르는지 저랑 어머니를 보면서 왜 그러냐는 그런 말만 계속 하는데 나중에 어머니는 그때 있었던 얘기를 외할머니한테 하셨는데 외할머니가 아버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아남았네, 운이 좋았어 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안 사람들은 절대 그 산을 가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일본인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하는 그 트럭 때문에 사고 날 뻔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터널에서 커다란 트럭이 갑자기 훅 하고 들어오는데 진짜 아찔하다? 그런 걸로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귀신도 귀신이지만 졸음운전 진짜 위험하죠. 귀신보다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 아닐까 싶어요. 졸린 상태에선 커피든 껌이든 음악이든 뭐 다 약 없으니까 조금 졸리다 싶으면 참지 마시고 그냥 진짜 잠깐만이라도 쉬었다 가세요. 응? 난 괜찮아, 참을 수 있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암만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 그게 자신 목숨이나 자신 가정 아니면 아무 죄 없는 타인의 목숨과 가정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졸릴 땐 한숨 자고 가는 걸로.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졸음운전하고 관련된 안전사고 내용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사람들은 뭔가 직접 경험하기 전까진 믿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진짜 맛집이라고 해서 1시간 이상 기다렸다가 먹었는데 직접 먹어보고는 이게 왜 맛집이지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렇게 직접 경험을 해봐야 속이 풀리잖아요.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일본인 사연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토시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그때 그 일을 경험한 건 10년 3월이었다. 나와 다나카 그리고 야마다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오컬트에 너무 심취해 있었다. 너희를 보면 걱정이 될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쪽 분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우린 시간이 날 땐 모두 모여 공포체험을 겸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들을 찾아 심령 스팟을 찾아다녔었다. 사실 우린 귀신이나 요괴를 좋아한다는 쪽보다는 그 존재가 진짜 있을까 하는 의문이 더 큰 쪽으로 정말 존재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귀신의 존재를 진짜 믿는다면 할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은 그냥 설명되지 않는 현상일 뿐 심령적인 존재들이 원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날 우린 가루이자와의 자살 명소라고 알려진 다리로 갔었다. 그곳에서 당시 유행하던 심령 스팟에서 술을 마시며 괴담을 이야기하고 올 생각으로 하루 숙박을 생각하고 간 날이었다. 귀신이나 심령 현상이 일어나면 전자장비는 고장이 난다거나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 때문에 우린 언제나 일회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날도 차를 세워둔 뒤 술과 일회용 카메라를 사들고 목적지로 간 우리.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런 존재들이 있을 리 없다며 웃고 떠들며 평소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여기저기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도 우린 귀신이라는 거 이성적으로 믿지 않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평소처럼 그곳에 갔었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사진을 찍던 중 다리 근처에 오래된 토리이가 있다며 그곳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 건 어떻겠냐는 야마다. 나와 다나카가 그게 더 나을 것 같다며 야마다가 말한 토리이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야마다의 말처럼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이는 토리이가 있었는데 토리이 주위에는 고목이 줄지어 서 있었고 그 가운데는 폭이 좁은 산길이 있었다. 우린 거기까지 갔으니 좀 더 가보자며 그 오르막 산길을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오르막길 끝에는 작은 신사가 있었는데 종도 부서지고 문도 열려있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있는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반쯤은 부서진 나무로 된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상자 안엔 노가쿠 가면이 들어있었다. 난 그 가면을 보면서 여느 때와는 뭔가 다른 이상한 기운이 느껴지고 기분이 좋지 않아 야마다와 다나카에게 돌아가자는 말을 했지만 그 말을 듣고 장난기가 발동한 야마다. 갑자기 상자에서 노가쿠 가면을 얼굴에 갖다 대고 마치 무대 위 배우나 된 듯한 소리를 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나카도 이상했는지 야마다에게서 가면을 빼서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하는 말. 너희 지금 소리 못 들었어? 다나카의 말은 어디선가 진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는 것. 그리고 우린 그때부터 모두가 서늘한 기운이 느껴져서 바로 그 신사에서 나왔다. 그리고 좀 전에 지나온 오르막길이었지만 내리막길이 된 나무 사이 좁은 길을 우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내려왔다. 그리고 토리이까지 지나 숲을 완전히 빠져나왔을 때 우린 방금 달려서 나온 그 길을 바라보며 모두가 같은 말을 했었다. 분명 뭔가가 무슨 소리를 내며 우릴 따라오지 않았었냐는 말. 차로 돌아가자. 나와 다나카와 야마다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했다. 혹시라도 모르니 빨리 그곳에서 빠져나가야겠다는 말과 생각. 그리고 우린 다시 차까지 달리기 시작했다. 차에 거의 다다랐을 때 다나카가 말을 했다. 아직까지 계속 우리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것 같아. 그러자 야마다도 너도 느낀 거야? 나도 그런 기분이 들어. 그리고 난 뒤를 돌아보려는 그 둘을 말리며 말했다. 따라오는 거 맞아. 아까부터 계속. 돌아보지 마. 우린 더 빨리 차까지 달리기 시작했고 혹시나 몰라서 가지고 다니던 소금을 빠르게 차 주변에 뿌린 뒤 문을 잠그고 고개만 살짝 들어 차 안에서 조심스럽게 밖을 살폈다. 그리고 잠시 뒤 차 주위에 무언가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고 우리 모두는 그것들을 본 뒤 비명을 지르며 고개를 숙였다. 우리 셋이 그때 본 건 좀 전에 본 노가쿠 가면을 쓴 사람들 몇이 차 안에 있는 우리를 보면서 빠르게 돌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상체만 있는 모습이었다. 그때 운전을 하려던 나를 다나카와 야마다가 말렸다. 그것들이 소금을 뿌린 안쪽으로는 들어오지 못하는 것 같다는 말이었다. 혹시라도 차가 소금 밖으로 나가면 그것들이 따라오지 않겠냐는 말.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고 다닌 소금을 믿기로 했다.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고개만 살짝 들어 차 밖을 보니 좀 전에 그것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우린 그 자리에서 해가 뜰 때까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리고 해가 뜬 뒤
우린 근처 쓰레기통에 카메라를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라도 사진을 찍을 때 영혼이 카메라에 붙어있지 않았을까 하는 걱정에 우린 카메라를 쓰레기통에 버린 것이다. 그 이후 우린 모두 그 어떤 심령 스팟도 가지 않고 있다. 일본인 사연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전 사연을 보면서 신기한 게 서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소금이 귀신을 쫓는다는 거, 그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통한다는 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귀신이 짠 걸 싫어하나?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설이 아시죠? 남의 밭이나 가수원에 가서 채소나 과일을 몰래 따먹는. 저 어릴 때만 해도 이게 어느 정도 허용이 됐고 서리를 하는 아이들도 나름 예라는 게 있어서 작물에 최대한 피해 없이 움직인 기억이 나는데요. 물론 전 서리를 단 한 번도 한 적은 없지만요. 그런데 그렇게 서리를 갔다가 이상한 경험을 한 사연, 친구들에게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나라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는 사연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일본 괴담 채널에 올라온 사토시의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일본인 사연자 사토시의 기묘한 이야기,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내가 중학생이었을 때만 해도 내 고향은 아직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강에 대나무 통발을 넣어두며 커다란 장어가 잡혔고 산에 가면 자생하는 비파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었다. 당시 나는 못 말리는 개구장이었는데 해서는 안 되는 짓도 별 죄책감 없이 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주인 있는 산에 맘대로 들어가 작물을 서리한다든지 하는. 그러던 어느 날 죽순에 욕심이 나서 밤중에 식구들이 모두 잠든 것을 확인하고 새벽녘에 살며시 집을 빠져나왔다. 아직 주인은 캄캄했지만 내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손전등을 가지고 나왔지만 가족들에게 들키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것도 켜지 않고 산으로 향했다. 그곳 일대는 자주 놀러다니는 우리 집 앞마당 같은 곳이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별빛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진작부터 점 찍어둔 대나무 숲에 도착해서 이윽고 죽순을 찾기 시작. 그런데 그 대나무 숲 소유자는 무서운 할배였고 들키면 낫을 들고 끝까지 쫓아온다. 게다가 너무 과몰입해 밤중에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종의 병과 같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손전등을 처음으로 켰다.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손바닥으로 가리며 지면을 키면서 미묘하게 땅이 솟아올라 있는 것을 찾았다. 죽순은 땅 위로 아직 얼굴을 내밀지 않은 연한 것을 따서 생으로 간장에 찍어 먹으면 최강의 맛이다. 내 머릿속은 이미 그 생각밖에 없었다. 어서 죽순을 먹고 싶다. 그러다 발견했다. 죽순. 흙 위로 약간 솟아올라 있었다. 나는 내심 쾌재를 불렀고 손전등을 끄고 주인 영감에게 들키지 않도록 신중히 삽으로 파기 시작했다. 파다 보니 죽순의 뾰족한 부분이 나왔다. 하지만 좀 이상했다. 손에 닿는 감촉도 모양도 묘했다. 울퉁불퉁하고 딱딱했다. 나는 뭔가 기분 나쁜 느낌이 들어 파는 것을 멈췄다. 그리고 손전등을 비춰봤다. 그랬는데 그것에 손톱이 있었다. 완전한 사람의 손톱. 그것은 손가락이었다. 사람 손이 손가락을 오므려 모은 것처럼 되어 땅 속에 묻혀 있었다. 손가락색은 검게 변해 있었고 이미 꽤 시간이 지난 듯했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이미 머릿속은 패닉 상태. 나는 그때 알아차렸다. 왜 주인 영감이 항상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지를. 살인범은 영감이다. 나는 섬찟했다. 그때의 나는 아무튼 들키지 않도록 여기에 왔었다는 증거를 지워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시 사체를 묻고 도망친다면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흙을 덮기 전에 정말 인간의 손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무서움을 참고 다시 한번 손전등을 비춰봤다. 하지만 이리저리 살펴봐도 죽은 사람의 손.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이 움직였다. 뱀처럼 민첩하게 슉슉 소리를 내며. 앗하는 사이 나는 오른손을 잡혔다. 나는 순간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것은 억지로 내 팔을 잡아당겼다. 이대로 끌려가면 죽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손에 묻은 진흙으로 인해 미끄러지며 잡혔던 손에서 벗어났다. 땅속에 있던 손은 내가 가지고 있던 손전등을 잡고 구멍 속으로 들어갔다. 불빛으로 손전등이 그 구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보였는데 다음 순간 빠각빠각하는 엄청난 소리를 내며 손전등은 부서졌다. 손전등이 사라진 그때 그대로 캄캄해졌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다. 잘 알고 있던 산인데도 어디를 달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정신 차려보니 냇물 가운데 앉아서 울고 있었다. 물에 젖어 엉덩이까지 철벅철벅했다. 꼬질꼬질한 얼굴로 소리 높여 울고 있었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내 몸을 잡았다. 덥석하고 움켜잡았다. 나는 허걱하는 쉰 목소리를 내고 죽기 살기로 저항했다. 그랬더니 괜찮아 괜찮아라며 다독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산주인 영감이었다. 나는 사람이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인기척도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다. 그 할배는 엄청 친절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라며 몇 번이나 나를 다독이며 안아주었다. 그 할배는 나를 집에까지 바래다 주었다. 어머니에게 대박 욕을 들었지만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아마도 이미 그 대나무 숲의 사연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사토시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대나무 밭에 있는 요괴라. 대나무 밭 하면 곡소리 짜릿한 처녀 귀신이 제대로인데 제 친구 중에 대나무 밭에서 길 잃은 친구도 있거든요. 그때 그 이상한 소리도 들었다고 그러고 어쨌든 그날 사토시가 본 그거 정말 사람이 아닌 요괴였을까요? 서리를 오는 아이들을 기다리는. 그래서 할아버지는 서리하는 아이들을 잡으려 하는 게 아니라 서리하는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망을 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